정작 저는 식스센스급 반전이 뭔지 몰랐습니다. 진짜 연기를 온몸이 부서져라 하거든요. 진짜 레알 생매장도 당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갈까 뭐 일반 쓰레기를 가져갈까 어떤 사람은 악의를 품어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무관심해서 상처를 주는 거구나.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리틀 포레스트 바다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시점부터였나? 제 삶의 추구미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난 이거 말고 이 정도 하기를 원했어! 누나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2026년 상반기 문화생활 결산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문화생활 결산, 영화 드라마 편 저 정말 자신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이 들떠있는데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봤던 시기가 빠른 것부터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 작품은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입니다. 일단 기묘한 이야기라는 시리즈의 배경 설명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한 소년이 사라져버린 작은 마을의 사람들은 정부의 비밀 실험과 무시무시한 초자연 현상, 그리고 낯선 미스터리의 소녀에 대한 비밀을 밝히려는 내용입니다. 이 세계관의 중요한 설정은 뒤집힌 세계와 초능력인데요. 일단 이 4명의 소년들, 마이크, 더스틴, 루카스, 그리고 윌, 이렇게 4명의 소년들이 살고 있는 호킨스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을에 윌이라는 소년이 실종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윌을 찾아야 된다. 지역의 모든 경찰이며 뭐 어른들이며 아이들이며 따질 거 없이 윌을 찾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윌을 같이 찾고 있었던 더스틴, 루카스, 마이크라는 세 소년이 머리를 밀고 있는 작은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갈 곳이 없으니까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숙식을 제공해주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 소녀가 초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약간 염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하고 힘을 주면 막 갑자기 어떤 물건이 찌그러진다든지 막 이렇게 공중으로 떠서 던져버릴 수 있다든지 이런 능력을 사용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시즌 초반에는 뒤집힌 세계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핵심 스토리고 중반으로 갈수록 뒤집힌 세계에 잡혀버린 사람들을 구출한다던가 이 세계 자체에 대해서 아주 얕게나마 풀리게 되고요. 시즌 그 후반으로 가서는 이제 뒤집힌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조금은 느슨해져서 이 세계를 오가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시즌 5가 작년에 나왔어요. 2025년 그것도 후반기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약간 스포를 하기 조금 조심스럽다 보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세계관이 SF 크리처물이기는 하지만 이 세계관에서 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가족과 연대감 그리고 막 유대감 이런 내용이 좀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관이 꽤나 탄탄해요. 이 세계관의 괴물이나 좀 설정들이 D&D라고 하는 미국의 보드게임에서 좀 참고를 했던 게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좀 판타지적인 세계관을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이 보드게임을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더 재밌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약간 강한 여성 캐릭터를 좋아한다, 그런 서사를 좋아하신다 하면은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저희 체액해도 맥스라는 캐릭터와 낸시라는 캐릭터를 제일 좋아하고요. 특히 낸시라는 캐릭터가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활약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끝까지 여성 서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대를 하고 보실 수 있을 법한 드라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즌은 시즌 5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씬은 이게 조금 스포가 될 수 있는데요. 맥스라는 캐릭터,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캐릭터에 달리기 씬이 있어요. 이게 내용을 다 보시면 어떤 장면인지 한 번에 그려지실 텐데 그 씬이 정말 좀 감동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씬 굉장히 좋아하고 윌이라는 캐릭터의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좀 고백하는 그런 내용과 더스틴이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는 그런 장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의 최애 장면이 과연 언제 나오는지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 혹은 봤던 분들, 보실 분들이 이 장면 이거를 말한 거였구나 라고 좀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많은 기묘한 이야기 팬분들 중에서 끝까지 보고 나서는 스티브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이 캐릭터가 정말 입체적이고 정말 성장형, 인간적이고 어른적인 캐릭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티브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런 관점에서 지켜보셔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조주연 캐릭터들의 매력들도 굉장히 뛰어나니까요. 관심이 가신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그리고 저의 별점은 4.5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은 나이브스 아웃 웨이크 업 데드맨입니다. 일단 나이브스 아웃은 영화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나이브스 아웃 시리즈의 3번째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번 나이브스 아웃 데드맨은 성당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역시나 나이브스 아웃 시리즈의 메인 탐정인 브누아 블랑이라는 탐정이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일단 전편이랑 비교했을 때는 3편 중에 2번째로 재밌었어요. 1편이 가장 재밌었고 그 다음에 3편, 그 다음에 2편 이렇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성당이라는 배경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저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성당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색다른 배경의 매력이 느껴졌던 것도 맞고 뭔가 되게 성당이라는 배경이 신성한 이미지에 그리고 그런 장소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신부님이 범인으로 몰리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누명을 벗어주려고 블랑이 와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면서 진실을 파헤치게 되는 건데 이런 조금 모순적인 이미지? 이게 좀 재밌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실제로 트릭도 생각보다 와 너무 신선해 이것까진 아니지만 재밌는데?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물론 뭐 저보다 추리 짬바가 많이 차신 분들은 다소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랬다. 그리고 추리와는 좀 관련이 없는데 브누아 블랑이 이제 처음 이렇게 딱 등장을 해서 성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 추리와 완전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좀 종교 자체는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적인 내용을 사전에 얘기하고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흥미롭기도 했고 공감 가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어떤 장면이었는지 궁금하시다면 한번 시청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희 별점은 3.5점입니다. 세 번째 작품은 컨택트입니다. 솔직히 나온 지 좀 됐으니까 그 명색은 익히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영화나 이런 것도 관심 있으시면. 근데 사실 저는 명색이 있다고 무조건 보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끌리는 걸 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컨택트를 딱히 안 봤었어요. 사실 이런 영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컨택트도 그중 하나였는데 와 정말 이유가 있다.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우주에 어떤 커다란 바둑알 같은 우주 선체가 이렇게 딱 우주로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게 7개인가 12개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주인과 대화를 할 수 있을 법한 사람들을 불러들여요, 정부에서. 근데 이제 주인공의 직업은 언어학자. 그 주인공도 정부에 불려가서 그 우주선 공간 근처 베이스 캠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계인과 교감도 하고 그 외계인의 말을 해석하려고 하고 우리의 말도 가르치려고 해보고 하면서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외계인과 교감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 없이 초반부만 말하면 이 주인공은 이 외계인과의 교류를 통해 인류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후반부에는 결이 조금 변하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결의 엔딩과 스토리 흐름이었기 때문에 너무 재밌고 좋게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좋았던 부분이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해석한 게 있냐, 전보다 진전이 된 게 있냐 막 닥달을 하고 있는데 해석을 했냐라는 결과론적인 것보다 이 외계인과의 교류 그리고 이걸 가르치면서 생기는 유대감 이런 거를 중요시하고 이런 삶을 선택한 사람이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영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성격만큼은
결과보다 과정을 좀 중시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더 좋아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긴 했어요. 뭔가 과거나 과정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친구들도 많고 저 또한 그런 경험도 많이 했었고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아 결국은 또 실패구나. 아 이거는 내가 안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싶을 때가 많았는데요. 더 좋았었나? 싶기도 해요. 약간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영화의 결말을 보고 나서 Everywhere, Every Once, All at Once? 미안해요. 그 에에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좀 어렴풋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전 에에올을 안 봤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는 뭐 그런 느낌이었다. 힌트 살짝 드리고요. 이런 뭐 있어 보이는 말들 다 빼고도 그냥 시각적인 웅장함? 진짜 아 이게 영화지 이런 거대하고 웅장한 크기의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해서 굉장히 추천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조금 거의 초반이에요. 초반에 조금 어이없었던 거는 외계인의 말을 녹음해서 그 주인공한테 보내가지고 이 말을 좀 해석해봐라. 약간 테스트 같은 거였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솔직히 얘가 지구에 떨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자기들도 못한 거를 개인 혼자서 너 왜 못하냐고 너 언어학자 아니냐고 이렇게 닥달하는 거 보고 저는 뭐 언어학자도 아니고 이 사람이랑 관련도 없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지? 좀 빡치네 싶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많았다. 그래서 저의 별점은 5점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작품은 식스센스입니다. 사실 놀랍죠? 아직도 식스센스를 안 봤다고?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식스센스에 대한 스포를 당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식스센스를 발음도 어려운데 식스센스를 스포도 없이 정말 난생 처음으로 관람한 2026년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봤어요. 사실 식스센스급 반전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놓고 정작 저는 식스센스급 반전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얼마나 큰 반전이길래. 근데 사실 예상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봐도 굉장히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물론 스포 당하신 분들은 그냥 재미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고 근데 사실 식스센스 이퀄 반전이라는 그 네임드 때문에 반전만 너무 조명이 되는 것 같지만 이 영화 사실 굉장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이 말이 제일 큰 스포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너무 반전 얘기만 하면 반전이 뭔지 알기 때문에 안 보고 싶어질 수도 있잖아요. 너무 그런 느낌의 영화만은 아니다. 뭐 이런 거를 어필하고 싶었고요. 대략적인 내용은 주인공은 심리치료를 하는 의사인데 예전에 만났던 환자에게 총을 맞고 뺑뺑 8년 후에 그 사람과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꼬마 콜이라는 꼬마를 만나면서 그 친구의 고통을 치료해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우정 얘기이자 가족 얘기? 이 영화에서 특히 좋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심리치료사이고 어른이잖아요. 근데도 콜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이런 어린이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도 굉장히 좋아해서 재밌게 봤습니다. 저의 별점은 4.5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화는 사랑은 비를 타고 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 일단 줄거리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스턴트 배우에서 리나라는 배우의 상대 역으로 출연을 하게 되며 탑스타가 된 돈. 그러나 할리우드에서 유성영화, 목소리가 담기는 그런 유성영화가 등장하게 되면서 목소리가 특이한 리나로 인해 영화 제작사에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쩌다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캣이라는 여자와의 인연이 닿으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은 연기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는 그런 뮤지컬 영화로서의 재미도 있지만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는 시점의 영화 제작 산업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사실 요즘 시대 유튜브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무성 영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도 무성 영화라는 걸 겪어보지도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런 노래도 좋아요. Singing in the rain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막 이렇게 막 춤도 추고 탭댄스도 하거든요. 전 탭댄스를 못 하는데 저분들은 엄청나게 잘해요. 그리고 진짜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진짜 연기를 온몸이 부서져라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요즘 영화 배우분들도 진심을 다해 연기를 하시지만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열정이 느껴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솔직히 요즘 시대 영화에서는 좀 보지 못하는 그런 투박하지만 굉장히 화이팅 넘치는 열정? 그런 게 또 감동을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굉장히 추천하고요. 특히 요즘 시대 사람들이면 더더욱이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별점은 4.5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은 시라트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자체는 사실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가 애매하냐? 줄거리를 설명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일단 대략적인 사전 정보 정도를 설명드리자면 레이브 파티에서 자신의 딸을 찾으러 온 루이스와 그의 아들 에스테반, 우연히 다음 레이브 파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듣지만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함에 따라 파티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정보를 알고 있지 못했던 레이브 파티 덕후 사람들과 루이스 에스테반은 인간의 집요함이 사람을 어떻게 지옥길로 이끄는지 아주 톡톡히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레이브 파티라는 소재 때문에 보게 됐어요. 제가 사실 레이브 파티 같은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안 그래 보이죠? 막 이런 옷 입고 있으니까 안 그래 보이는데 레이브 파티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 소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영화 굉장히 재밌겠다 생각하고 봤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이 영화 자체는 초반부에 제가 설명드렸던 줄거리의 내용이 잠깐 나오고 그 후부터는 레이브 파티 덕후들의 차를 타고 다음 레이브 파티 장소라고 알려져 있는 곳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영화가 흘러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일을 겪어요. 이런 너무 충격적인 내용의 영화를 영화관에서 그렇게 경험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공포영화? 근데 공포영화 같은 거는 뭔가 약간 깜짝 놀라는 느낌이지 막 충격적이고 막 패닉 상태 올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그런 종류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좀 신선한 영화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레이브 파티가 소재이기는 해서 영화 전반적으로 약간 베이스가 두드러지는 테크노? 좀 테크노 음악 같은 게 많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 보니까 막 엄청 큰 스피커로 틀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 소리가 마치 심장 소리처럼 느껴져요. 막 궁궁궁궁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또 굉장히 색다르고 강렬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진짜 좀 특이했던 점? 색달랐던 점이 상실을 다룬 영화에서 클리셰처럼 지키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선을 깨 부셔버립니다. 이 점이 저는 굉장히 영화사에 계신 분들이 높게 사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초반부 같은 경우에 저는 조금 지루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딱히 어떤 사건 없이 이동하면서 흘러가는 부분은 조금 지루했던 것 같고 또 호불호도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저는 엄마랑 같이 보게 됐는데 어쩌다가 엄마도 약간 줄거리가 확실한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좀 불호 쪽이었던 것 같고 저도 특정 부분은 좋았는데 전반적인 내용이 너무 견디기 힘들기도 했고 좀 전반적으로 불호였던 것 같아요. 저의 별점은 2.5점입니다. 네, 다음 작품은 타이타닉입니다. 일단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포커로 돈을 따서 우연히 타이타닉 고티켓을 얻은 잭 도슨 거기에서 만난 로즈라는 연인과의 인연이 어떻게 이어지고 또 이어진 기록은 우리에게 어떻게 남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유물 탐사선을 타고 막 이렇게 타이타닉호가 침몰돼 있는 곳을 막 거닐던 사람들이 어떤 상자 같은 걸 발견해요. 그리고 그 상자 속에서 보물인가? 막 설레발을 치다가 딱 열었더니 어떤 여인이 그려진 그림을 발견하고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찾다가 할머니가 된 여인분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분이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려지게 됐냐면 하고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로 타이타닉의 스토리가 흘러가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실 타이타닉은 뭐 너무 유명한 로맨스 무전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보기 시작했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장면이 아닐까 싶은 노부부가 타이타닉에 침몰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는 장면이라던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장면, 그리고 타이타닉에 침몰하는 과정에서도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들, 그런 부분이 저는 더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사실 내용은 즐거운 내용이 아니긴 한데요. 눈이 즐거운 그런 영화이긴 했습니다. 로즈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는 장면에서 굉장히 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대답이 좀 많이 기억에 남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나는 로맨스 장르 너무 좋아하고 조상님격의 작품을 보고 싶다 하면 무조건 타이타닉 가야죠. 그래서 타이타닉 깔끔하게 별점 4.5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은 킬빌 시리즈입니다. 킬빌의 줄거리는 복수를 위해 칼을 든 신부 데들리 바이퍼 암살단의 5 암살자를 죽이려 하는 복수극이에요. 원래 킬빌이 킬빌 1, 2를 합쳐서 만들려 했다가 너무 길어져서 2개를 쪼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영화, 하나에 이어진 스토리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편은 지니벨 그리고 오렌 이시에게 복수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렌의 부하 소피에게서 엄청난 반전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다른 조직원들을 격파하려다가 막 생매장도 당하고 진짜 레알 생매장도 당하고, 근데 그 이렇게 생매장 당해 있을 때 예전에 이 주인공이 파이메이한테 기술 같은 거를 연마했었어요. 나무 같은 거를 재고 헛 이렇게 직원으로 쪼개는 그런 훈련을 받았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직원 기술을 통해서 좀 위기를 모면하게 돼요. 그 후에 최종 보스 제목이 뭐예요? 킬빌이잖아요. 빌을 이렇게 하러 갑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냥 복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킬빌 사람들이 찬양을 하나요? 하면은 이게 나온 지 되게 오래된 영화거든요. 킬빌 1이 2003년에 나온 영화예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봐도 영상이 엄청 세련된 느낌이 나거든요. 물론 효과음 같은 거는 좀 투박한 느낌이 나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음악이며 연출이며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했던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든 감독은 분명히 덕후다. 분명히 오타쿠다. 이 사람 보통 오타쿠가 아니다. 왜냐면 이 느낌이 누가 봐도 오타쿠일 것 같았어요. 근데 큰일은 오타쿠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하지만 나는 진짜 티 못 본다. 나 진짜 잔인한 거 못 본다. 유혈 낭자하는 거 못 본다. 쳐다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2편보다 1편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요. 보통 이런 복수극이나 뭔가 기승전결이 확실한 이런 스토리에서는 그래도 클라이맥스인 제일 마지막 보스 부분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왜 1편이 더 좋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캐릭터가 좀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사실 조금 더 아이코닉한 이미지들이 1편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1편에 나오는 오렌 이시라는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사기야. 너무 매력적이고 그 오른팔 역할의 여고생이 한 명 나와요. 약간 살인머신 여고생?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캐릭터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막 날 죽이러 쫓아오는데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아무튼 킬빌의 별점은 4점입니다. 다음 작품은요. 아키라입니다. 일단 아키라의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리면 세계 3차 대전 31년 후 2019년에 네오도쿄에서 사고를 당한 후 실험체로 끌려간 테츠오와 그런 친구를 구하려 달려나가는 카네다, 그리고 아키라라는 정체불명의 힘, 이게 내용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올해 봤던 애니 중에 가장 어려운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정말 약간 전통 SF 느낌? 불친절하다고 해야 되나? 아키라가 뭔데? 아키라가 이런 거라고? 그럼 쟤는 왜 저래? 그리고 너는 누구야? 약간 이렇게 되는. 그리고 좀 여담인데 최근에 오버워치에서 신캔을 냈더라고요. 근데 이 신캐의 오토바이 이미지가 아키라를 모티브로 한 게 아닌가 해서 조금 반가웠었거든요. 그냥 그 이미지나 디자인 자체도 너무 세련된 것 같고 아직까지도. 그리고 지금은 2026년이잖아요. 이미 2019년이 과거가 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재미있더라고요. 이 시대 사람들은 2019년이라는 미래를 이렇게 생각했었구나. 이게 조금 흥미로웠었던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아키라, 이거 얘기를 할 건데요. 싫으시면 넘기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한 아키라는 모두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힘, 예전에 각성한 인간이 등장했던 이유, 이후의 인간들은 아키라를 가지게 됐다? 아니면 광선의 여파 같은 것 때문에 내면 속에 항상 아키라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후의 인간들은. 그리고 그 힘을 만나게 된 인간과 태초의 아키라가 연결이 되면서 아마 내면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키라 자체가 잠식된 힘이니까 주체할 수 없는 힘이 되고 태초는 아키라 이후 2대 태초 아키라가 된 것이다.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좀 어렵더라고요.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보고 싶으시면 정신줄을 대단히 꽉 잡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제 해석은 이렇긴 한데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의 별점은 4점입니다. 네, 그 다음 작품은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욕 많이 할 거니까 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 영화 욕하는 거 못 듣겠다 싶으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랄까요? 줄거리 겸 등장인물들의 소개는 글을 쓰는 작가 효섭, 그는 동우라는 남편이 있는 보경이라는 여자와 몰래 만나고 그런 글을 좋아하며 교정을 봐주는 민재, 이 4명의 사람이 엮이면서 벌어지는 수치스러울 정도로 솔직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효섭, 동우, 보경, 민재 이렇게 4명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조주연 캐릭터로 다른 인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얽히고 설킨 관계의 중심 인물은 이 넷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섹슈얼한 판타지를 예술이랍시고 막 되게 긍정적인 느낌으로 녹여낸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불륜이라는 소재가 영화든 책이든 애니든 드라마든 되게 자주 나오는데 그게 그냥 요소, 캐릭터적 요소가 아니라 그냥 이것 자체에 너무 막 로망을 가지고 있고 막 이거를 막 너무 하고 싶어서 막 몸이 근질근질한 그런 느낌? 그런 거는 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 중에서 보경이랑 민재라는 캐릭터가 여자 캐릭터인데 이 두 사람이 주변에 쓰레기들밖에 없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갈까? 일반 쓰레기를 가져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약간 기가 차는 거예요. 물론 시대도 다르고 이때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모르겠어요. 왜 저러는 건가 싶더라고요. 2026년에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뭐랄까요. 제가 처음으로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본 건데요. 어떤 부분에서 좋아하는 건지는 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장까지 막 드러내서 보여주는 그냥 필터라는 게 하나도 없이 솔직한 모습. 그리고 거기서 오는 수치, 뚜렷한 색깔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은 하지만 저는 아니었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홍상수 감독 자체가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홍상수 감독 영화는 일단 봐야 돼요. 봐야 내가 홍상수 감독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더라고요. 그냥 말만 들어서는 내가 홍상수 좀 전문 용어로 까인지 빠인지를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막 이렇게까지 싫어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느껴봐야 돼요. 이 기분이 이렇게 솔직하게 인간의 내면을 드러낸다고 불쾌하고 막 부끄럽고 한데 뭔가 좀 카타르시스 느껴져인지 엿을 날리고 싶은 거인지 직접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래서 잘 나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일단 저는 이 영화, 제 홍상수 감독 첫 영화는 별점 0.5점입니다. 네, 다음 영화는 괴물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한국 영화의 괴물 아니고 일본 영화 괴물입니다. 이 영화 홍상수 감독 영화 다음으로 말하기 좀 미안해질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줄거리보다는 이 영화를 보고 느꼈던 점을 좀 말씀드리면 하나의 사건을 각자의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는 게 무의미한 일도 있다는 것.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체험할 수 있는 영화. 근데 물론 아닌 사건들도 있다는 거 알아요. 분명한 것도 있어. 근데 세상에는 그리고 일상에서 되게 막 범죄 스케일이 아니라 사소한 사람 간의 트러블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100% 과실의 쓰레기, 한 사람이 무조건적인 피해자가 아닌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요소를 굉장히 잘 담아낸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또 생각났던 말은 어떤 사람은 악의를 품어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무관심해서 상처를 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뱉는 이 말이 이 사람한테 상처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 굉장히 일상에 비일비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이런 내용을 굉장히 잘 담은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좀 뭔가 아리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가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이 너무 좋기도 하면서 뭔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여러 가지 제 삶에 있었던 일들이 막 지나가면서 그냥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영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삶의 원동력에서 정말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문화생활이에요. 영화, 드라마, 애니, 책 다 포함해서 이 영화도 굉장히 우연히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내 삶에서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영화를 언제 어떻게 볼지 모르니까 더 살고 싶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종류의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는 영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좋아하는 대사는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요.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남한테 말할 수 없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게 들통날 테니까요. 이 대사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 영화의 배점은 말해 뭐해 5점입니다. 다음 작품은 그녀입니다. 이거를 보게 된 이유는요. 이때 당시에 제가 AI 로맨스 캠? 데이트 캠? 그거와 관련된 뭔가 뉴스 같은 거를 봤었나? 그래서 이 영화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요즘은 AI가 너무 일상화된 시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보게 됐는데요. 일단 이 영화의 줄거리는 캐서디라는 여자와 결혼을 한 후 각자 생활을 한 지 1년 정도 된 테오도르. 편지를 대필해주는 회사를 다니는 남자에게 OS 속 그녀 사만다와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013년에 나온 영화거든요. 좀 감탄을 하면서 많이 봤던 게 이 영화 초반에는 사만다와 테오도르가 정말 너무 잘 맞아요. 100년 해로 하겠다 그 정도로 너무너무 잘 맞는 모습을 보이다가 사만다가 약간 자아를 갖게 된 시점이 와요. 그 후부터는 이제 각자의 입장이라는 게 생기고 각자 개별의 개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전에 사만다는 뭔가 조금 더 테오도르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개발이 된 그런 OS?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개발이 된 OS다 보니까 조금 더 테오도르를 위해서 맞춰주면서 이 관계에 트러블이라는 게 거의 없었는데 사만다도 자기의 생각이라는 게 생기고 자아라는 게 생긴 입장부터 틀어지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게 AI와 인간의 사랑을 다룬 영화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과 사람의 사랑에서도 배울 만한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결국 우리는 각자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일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 입장만 경험했으니까 저 사람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겨를이 너무 없지 않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문제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어떤 요소는 싸움은 무관심과 무지에서 온다. 폭력은 무관심과 무지에서 온다. 이 말이 통하는 장면들이 몇몇 있었어요. 괴물이라는 영화를 보고 얼마 안 돼서 이 영화를 봤던 거라서 조금 이때 당시에 이런 계열의 키워드들을 좋아했었나? 관심이 많았나?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태호의 직업이 대필편지 작가라는 점에서도 좀 흥미로웠던 게 그 후반부에서 이거 약간 스포예요. 사만다가 동시에 여러 사람과 대화하고 사랑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태호도 결국에는 여러 사람의 편지를 대필해주는 사람인 거니까. 근데 그 마음이 다 가짜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아까 말했듯이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만다의 입장보다는 테오도르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사만다의 입장을 생각해도 되게 외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만다의 시간과 테오의 시간은 물리적으로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사만다가 테오도르의 시간을 이해해 주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외로웠을지를 생각하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여담인데,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내 감정을 100%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감정이 이거야 라고 확신이 되기까지의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시간까지 공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 시간을 직접적으로 겪은 건 어쨌든 나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내가 OS랑 연애를 하게 될 수 있는 세계가 온다면 연애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대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여가지고 어쩌면은 OS가 더 유리한 면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뭔가 약간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감적으로 느끼기도 어렵고, 뭔가 좀 이성적인 내가 침투할 것 같다라는 느낌. 근데 친구로라도 대화는 해보고 싶다,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대화가 될 주제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의 별점은 5점입니다. 다음 영화는 안경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엄청 유명한 느낌은 아니라서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리틀 포레스트 바다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때 당시에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지쳐서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 하기도 힘든 그런 시기였었고, 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너무너무 안 나가지고 괴로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영화라도 봐야겠다 하고 최대한 자연이 나오는 영화를 찾아서 봤던 게 이 영화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시점부터였나? 제 삶의 추구미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시점을 이때부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부터였던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좀 예전에는 문화생활과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고 싶다, 뭐 좀 큰 도시라던가 이런 욕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아니에요. 지금은 전혀 그런 곳에 살고 싶지 않고 완전 한적한 그런 조용한 소중도시 정도? 그런 곳에서 그냥 조용히 평온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 생각이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 그게 이 영화 덕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그 소소한 장면 하나하나에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맨날 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난 거기에 껴서 바닷가에서 맥주를 까먹고 있지도 않고 선생님이 해주는 팥빙수를 먹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 자체는 막 그렇게 큰 줄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빠르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주는 행복이 저한테는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교사였다가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마을에 가게 되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이런 핸드폰 같은 거 하나도 안 터지는 곳에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그런 곳을 찾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 정도로 아날로그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곳에서 진짜 짧게라도 갔다 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대사는 큰 간판에 내걸면 손님이 잔뜩 올 테니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이게 제 요즘 추구미이고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입니다. 저의 별점은 3.5점입니다. 네, 다음 작품은요. 그린라이트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먼저 설명하자면 명절 잔소리 하나에 녹색 기사의 게임을 받아들인 아서왕, 그 엑스칼리버 뽑아서 막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의 조카인 가웨인이 1년 뒤 크리스마스에 똑같이 목을 내리침당할 운명에 처하게 되고 그 일을 막기 위해 5가지 고난의 관문을 거치는 여정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아서왕과 엑스칼리버와 관련된 내용을 좀 모르고 봤어요. 개인적으로 아서왕이 이미 왕이 된 이후에 조카가 주인공인 상황이니까 모르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봤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긴 했어요. 그 세계관 자체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나 지금 뭐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얜 누군지,
아서왕이 뭐 얼마나 대단한데 뭐 이런 것도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좀 보고 봤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기분이 들긴 했습니다만 스토리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물론 보고 나서 이 영화 보면 훨씬 재밌다. 뭐 요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초록색이라는 색깔의 다룬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초록색을 생명의 상징이자 부패의 상징으로 좀 모순되게 표현한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기사, 목을 내리치러 올 사람이 녹색의 기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녹색의 기사를 만나러 가는 관문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초록 색깔 풀이 막 이렇게 자라면서 녹색의 기사가 깨어나는 그런 장면이 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뭔가 이 영화에서 초록색을 다룬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고 마음에 들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스포일 수 있는 게 이 주인공이 녹색의 기사를 만나고 와서 일단 만나고 왔다는 말부터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이 조카가 목을 내리쳐서 1년 뒤에 그걸 똑같이 당해야 되는데 만나러 왔다? 일단 여기서부터 이게 무슨 말이야 싶으실 수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주인공이 마을로 돌아와서 한다는 행동이 여자랑 자는 거. 그러니까 녹색 기사를 만났어.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 왜인지는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알 거고. 근데 한다는 행동이 여자랑 자는 거야. 저는 그 사고방식이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뭐지? 싶었어요. 진짜 보면서 뭐야? 진짜 실시간으로 머리에 물음표가 막 200개 띄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가장 명예로운 인간은 명예롭게 죽은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었냐면 나는 언제든 죽음이 와도 받아들이겠다라는 태도 자체가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 태도인 것 같아서, 그리고 그 태도를 취할 때만 얻을 수 있는 명예인 것 같아서 가장 명예로운 인간이 명예롭게 죽는 인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언제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삶? 그게 조금 제 삶의 모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중세 판타지, 모험을 떠나는 주인공이 나오고 죽음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영화를 보면서 계속 막 재밌고 흥미진진한 모험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견디는 모험? 이런 거에 가까워가지고 주인공이 좀 이상한 일도 많이 당하고 해서 다소 루즈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저의 별점은 3점입니다. 네, 다음 작품은요. 살목지입니다. 살목지의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말하면 로드뷰를 찍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주인공이 살목지라는 곳에 귀신이 찍혔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걸 당장 지워줘라. 당장 새로 찍어서 이걸 고쳐줘라. 그런 민원을 받고 그곳에서 촬영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영화예요. 근데 사실 이 영화 자체에서 의문점을 드실 수 있죠. 아주 작게 귀신이 찍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포토샵으로 쓱싹쓱싹 지우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첫 번째 의문점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찾아보니까 로드뷰 자체가 그런 포토샵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문점은 잠시 내려두시는 게 보는데 방해가 안 되실 거다. 근데 이 영화 자체가 사실 여타 다른 공포 영화랑 다른 부분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양산형 느낌이 좀 나죠. 물론 뭔가 카메라 앵글이라던가 다양한 요소들을 넣어보려는 시도가 보이긴 하지만 색다른 느낌이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많은 공포 영화 중에 이 영화를 볼 이유가 살목지라는 지역의 특색 말고는 없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좀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웠던 장면이 그 인간인 캐릭터 지태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이 주인공의 전 남친 캐릭터이자 같은 회사를 다니는 인물인데 이 캐릭터가 등장할 때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 외에는 조금 징그러워 이런 느낌? 그리고 저는 뭐 이런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저의 별점은 1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화는 12명의 성난 사람들입니다. 줄거리가 아주 간단해요. 소년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배심한 12명이 무죄인가 유죄인가에 대해 토론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특이한 점은 장소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딱 3번 변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재판을 받는 그 장면. 두 번째, 그리고 메인 스테이지인
이 배심원단이 모여있는 작은 방,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토론이 끝난 후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 딱 3가지 뿐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대화를 하다가 그 장면이 당연히 영화로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어딘가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은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공간의 변화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대화 그 자체로 이 영화를 쭉 진행시키는 거잖아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봐도 너무 훌륭한 영화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점이 특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냐? 일단은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정말 잘 다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이 친구는 무죄다라고 입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유죄라는 생각을 굽히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자기만의 이유로 어떤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랑 제일 비슷할까? 이걸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인종도 다르고 계급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직업이며 가치관이며 정말 다 다른데 이 하나하나의 요소가 인간의 믿음을 얼마나 굳건하게 만드는지 그런 걸 보는 재미도 굉장히 큰 영화인 것 같고요. 뭐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어떤 한 배심원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좀 가난해요. 이 소년도 되게 가난한 환경이어가지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 가난하고 기차 옆에서 살아왔던 경험이 있다 라는 것 덕분에 증인이 했던 증언에서 어떠한 모순점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로 인해서 유죄 투표에서 무죄 투표로 옮겨가는 장면이 있어요. 이런 대화들로 영화를 쭉 진행시키는 거예요. 와, 나라면 이거를 못 봤을 텐데 이 사람이라서 이게 보였겠구나 이런 느낌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나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맞을까 비판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의심해보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 없이도 그냥 그 재판 배심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 영화를 끝까지 몰입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이 영화의 별점은 5점입니다. 네, 다음 작품은요. 유미의 세포들 시즌3입니다. 일단 제 기억상 유미의 세포들 시리즈를 전에도 문화생활결산에서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 예상치 못하게 시즌3가 나와가지고 또 잽싸게 관람을 했어요. 이번 유미의 세포들 3의 간단한 줄거리는 스타 작가가 된 유미가 직장에서 만난 신 PD 신순록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시리즈예요. 일단 처음으로 이 시리즈 남주 중에 연하인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전 연애에서는 동갑이랑 연상만 만났었잖아요. 저는 이 3명의 등장인물 구웅, 유바비, 신순록 중에서 얼굴 한만 따졌을 때는 유바비가 제일 잘 어울리긴 했는데 이 신승록이라는 캐릭터가 직장에서의 모습 말고 좀 사적인 모습? 그게 조금 코엽다. 약간 반전 매력? 특히 신승록 PD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공과사가 뚜렷해요. 공적인 사람들과의 선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인데요. 유미를 만나면서 그리고 회차가 거듭되면서 그 장벽이 하나하나씩 부서지는 걸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유미의 세포들 시리즈의 주인공은 어쨌든 유미와 세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김현우 성우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 패션 세포의 역할을 김현우 성우님이 하셨어요. 그 부분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또 단점이 없진 않더라고요. 뭔가 좀 이해 안 되는 장면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해 안 됐던 장면 중에 하나는 이 두 사람 사이의 감정선이었는데요. 유미가 신순록한테 갑자기 화가 났다가 갑자기 좋아하게 되는 장면이라던가 신순록이 뭔가 기승전결의 그 루트를 뛰어넘고 급 고백을 해버리는 장면이라던가 이게 제 입장에선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화가 났는데 왜 갑자기 좋아해? 왜 갑자기 여기서 고백을 해? 고백을 할 정도의 건덕지가 있나? 솔직히 좀 이해 안 되는 장면들이 많았어서 몰입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웬만한 사람들한테 설레거나 사귀어볼까라는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어서 제가 그래서 그렇게 느껴졌나? 싶긴 한데요. 그래도 제 기준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약간 얼굴 믿고 개연성을 살짝 뭉개는 느낌이 들었다 할까요? 그냥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인간 김유미 자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유미의
이야기를 보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유미의 세포들 아마 이제는 다음 시즌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가끔씩 생각나면 또 찾아볼 것 같습니다. 제 별점은 3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킬링 이브입니다. 줄거리는 쫓고 쫓기는 두 여자의 추격전, 12라는 조직을 찾는 형사 이브 폴라스트리와 12 밑에서 키워진 킬러 빌라넬의 그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시즌이 총 4개가 있는데요. 한 시즌부터 쭉 설명을 해볼게요. 시즌 1은 일단 이 이브라는 캐릭터와 빌라넬이라는 캐릭터가 서로의 존재를 알아가는 시즌이에요. 이브가 원래 그냥 경찰 그 조직에서 몸을 담고 있다가 약간 좀 별종이거든요. 직감을 믿고 범인을 맞추려고 하고, 범인을 찾기 위해 약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게 경찰 조직에 조금 위배가 되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조금 약간 천재 말썽꾸러기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 이브가 말썽을 부려가지고 잘리게 돼요. 그런 이브를 눈여겨봤던 캐럴린이라는 캐릭터가 이브를 스카우트합니다. 약간 사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무슨 골방 같은 데에서 여러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12라는 조직을 조사하면서 막 파헤치게 돼요. 이 조직이랑 관련 있는 사람이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전황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파내면서 이브가 조금 더 빌라넬과 12에 가까워지는, 그리고 빌라넬 쪽에서도 뭔가 나를 쫓아오는 조직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12에 미션을 전달해주는 사람한테서 계속 듣게 돼요. 되게 중요한 인물이 경찰한테서 보호를 받고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해 있는 상태에서 빌라넬은 그 사람을 죽이라고, 이브는 그 사람을 지키라는 미션을 받고 한 장소에 어떻게 보면 우연히 모이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가 간호사로 변장한 빌라넬을 마주치게 된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브는 직감을 알게 된 거죠. 아, 나 방금 살인마를 마주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막 좀 더 파헤치게 되고 빌라넬 입장에서도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1시즌이에요. 그리고 시즌 2로 넘어가면 이제 서로의 존재를 너무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둘이 굉장히 은밀하게 가까워집니다. 이 은밀하게라는 단어가 굉장히 멋이기 하죠? 그거는 이제 드라마를 보시면 알게 될 거고요. 그래서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이 빌라넬과 이브 사이의 텐션을 가장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이 둘의 케미에서 기대를 하는 부분을 충족시키는 시즌이 시즌 2인 것 같고요. 그냥 사적으로 말고도 공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워지게 돼요. 어떻게 가까워지는지 드라마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즌 3는 이게 굉장히 스포인데, 이 이브 및 사 조직에 몸담고 있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캐럴린의 과거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고, 이 빌라넬이라는 캐릭터가 12라는 조직에 몸을 담그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12에서 빌라넬이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넬이 승진을 하면서 12의 윤곽이 조금 더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시즌이 시즌 3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스토리적인 거 있잖아요. 12가 누군지 파헤치는 이런 스토리적인 개연성은 조금 아쉽고, 빌라넬과 이브의 케미? 이런 것들이 더 매력적이었던 시즌인 것 같아요. 아마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알 텐데 버스에서 그리고 그 육교 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육교 다리 같은 데에서 벌어지는 그런 씬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시즌 4는 12의 과거와 이브, 빌라넬, 캐럴린을 중심으로 각자만의 이유로 12를 쫓게 돼요. 이게 최소한의 스포로 설명한 시즌 4인데요. 개인적으로 킬링 이브라는 드라마에서 많은 분들이 엔딩을 가장 아쉬워하세요. 그래도 솔직히 말을 해보자면 엔딩에서 아쉬웠던 이유는 이 12라는 조직을 1, 2, 3, 4기를 통해서 빌드업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허무했다고 해야 되나? 엔딩이 허무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킬링 이브라는 그 제목 자체와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엔딩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좀 노리고 싶어 했던 것 같기는 한데 팬의 입장에서는 너무 허무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브와 빌라넬의 평범하고 그냥 아름답고 몽글몽글한 그런 사랑 얘기보다 막 좀 질척질척한 것 같고 막 좀 톡식한 그런 사랑 얘기, 그리고 퀴어 요소가 좀 들어간 그런 사랑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 좀 뒤틀린 사랑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저의 별점은 3점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작품은 운명전쟁 49입니다. 이건 사실 드라마도 영화도 아니고 약간 좀 서바이벌 이런 거긴 한데 그냥 같이 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프로그램은 무당, 역술자, 족상 전문가, 타로 마스터 등등 정말 다양한 무속계에 속한 사람들이 나오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특히 가장 처음에는 망자분이 나오셔서 그 분의 사인을 맞추는 하나의 미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이거를 다뤄도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그 분을 막 조롱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돌아가신 분을 게임의 한 미션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생각으로 보다가 약간 헉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물론 이 프로그램이 애초에 금기시 되는 거를 건드려 보겠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 정도로 건드려도 되는 건가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괜찮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서 그 부분을 재밌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즐기는 방법은 이 사람이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얼마나 맞출까? 그냥 이렇게 재미나 약간 가벼운 태도로 보는 게 가장 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부분에서 의문점을 가져버리면 이 사람 뭐 사실은 막 컨닝한 거 아니야? 이 사람 뭐 제작진이랑 짜고 친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들면은 프로그램 자체를 즐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자체를 즐기기 위해선 가벼운 태도가 필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하나 좀 신경 쓰였던 것 중에 하나가 그 PD님이 이후에 인터뷰 같은 곳에서 실제로도 잘 못 맞춘 사람도 많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편집을 했다. 이런 말을 하셔가지고 그 사실을 한 중간쯤부터 인지하고 봤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 사람 편집당했는데 저 사람도 못 맞춘 건가? 막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편집이라는 게 잘 맞췄음에도 불량상 편집을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너무 프로그램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서 좀 아쉽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역시나 이런 무당분들, 무속인 분들도 상담의 영역이구나.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이 이런 영적인 걸 활용하는 거구나. 상담사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의 배점은 2점입니다. 네, 다음 작품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시즌2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먼저 설명해드리자면 진지한 저널 회사 뱅가드에서 기사를 쓰면서 일을 하는 앤디, 상을 받는 자리에서 문자로 돌연해고를 당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커리어 첫 시작인 런웨이로 돌아가 회사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시즌1은 좀 더 사회 초년생, 패션 이런 게 좀 중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즌2에서는 그런 걸 기대하면 좀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첫 번째, 20대에서 40대로 사회에 대한 경력과 경험이 늘어난 앤디의 변화한 모습, 그리고 우리 사회가 업계를 바라보는 인식, AI와 휴머니티를 다룬 점,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 요소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패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다양한 요소들이 생겨서 패션의 비중이 조금은 떨어진 느낌이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한 업계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결국은 자신의 것을 묵묵히 지키고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시즌2에서는 나이젤, 이 캐릭터, 이 인물이 너무 빛나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가가 발휘되는 사람? 그리고 좀 어두운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영화가 동양인 인종차별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앤디의 부하 직원으로 동양인 캐릭터가 나왔는데 그 동양인 캐릭터가 너무 구시대적이고 너무 입체적이지 못한 것 같다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어떤 이유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알 것 같은가 동시에 어떤 한 중요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동양인 여성 캐릭터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앤디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무조건 욕만 하기에는 아닌 모습도 있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앤디의 연애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짧은 분량이지만 연애에 관한 내용도 나와요. 남친은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인데 첫 시작부터 엄청 삐걱삐걱됩니다. 어떤 집을 둘러보러 앤디가 와요. 근데 이 집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되는 말을 한 거예요. 바로 이 집을 만든 사람 앞에서.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한 부분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앤디가 이제 인테리어 하는 남친을 찾아가서 우리 불안정한 상태로 같이 있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라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대사가 앤디가 20년 동안의 성장, 실제 시간도 20년 후에 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20년 전에 사회 초년생으로 이 영화를 봤던 사람도 어느 정도의 경력이 쌓여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욱이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물리적인 20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더 아름답게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보다 더더욱 좋았던 후속편이었습니다. 그치만 뭐 단점을 말하자면 1편처럼 가볍고 멋진 패션 이런 거 좀 관람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한테는 다소 재밌는 느낌은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매우 호였습니다. 저의 별점은 4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은 백룸입니다. 제가 웬일로 올해 상반기 공포영화를 2개나 봤죠. 이 영화는 지금 유튜브에 있는 이 영상의 세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과 같은 소스이면서 같은 감독의 작품인데요. 이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건축가를 꿈꿨지만 저렴한 가구 판매 사장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클락이 조명 고장으로 지하실에 내려갔다가 미지의 공간 백룸을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이 백룸이라는 공간은요, 출구가 없는 정말 방대한 어떠한 공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곳에 가도 끊임없이 어디로 이어지고 문을 열고 가면 또 어디가 나타나고 계속해서 새로운 요소들이 생기는 그런 공간인데요. 백룸에서 오는 공포는 뭔가 되게 인공적인 공간인데 사람은 없고 엄청나게 넓은 그런 요소들에서 공포심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기대한 것보다 이 백룸의 영화는 내면적 트라우마 그리고 그 트라우마에 대응하는 심리 상담사인 여자 캐릭터와 클락의 모습을 담은 게 좀 주된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공간적인 공포감을 즐기고 싶다. 그리고 그거를 조금 기대하고 갔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긴 했습니다. 약간 방대한 그 백룸의 공간을 100% 활용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 좀 더 갈 수 있잖아. 좀 더 둘러볼 수 있잖아.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그 부분에서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게임을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영화의 깊이를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내면적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클락의 태도가 너무 금쪽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약간 중후반부부터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초반부는 진짜로 그 백룸 공간을 탐험하는 게 주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클락이 그 상담사분 그분을 찾아가면서부터 조금 챕터가 달라지는 느낌이 돼요. 근데 저는 이 챕터가 달라짐과 동시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길로 점점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탐험을 할 때 가구점의 직원 캣 그리고 보비라는 직원이 같이 이제 대동해서 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사장 잘못 만나서 조졌구나. 그래서 저렇게 빨리 소모할 바에는 그냥 그 친구들과 함께 뭔가 조금 더 백룸을 돌아다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백룸에서 진짜 불쾌감과 공포감을 느꼈던 건 그 막 쓸데없는 벽 같은 걸 놓고 막 이렇게 벽이 하나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는 막 이렇게 놓고 이런 것들 되게 불쾌하고 막 찝찝하고 막 공포심이 들더라고요. 뭐 누가 저따구로 놔뒀지? 막 이렇게 내가 가서 벽 이렇게 밀고 싶고 막 이렇게 벽 밀어넣고 싶고 그런 생각을 좀 쓸데없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여담인데요. 저희 동네에 영화관이 굉장히 낡았어요. 분명
층이 좀 있는 영화관인데 가게들은 진짜 뭐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임대 이렇게 붙여놓은 지도 몇 년이나 됐고 새로운 가게가 들어오지 않은 지도 몇 년이나 됐고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제일 먼저 영화관에 나왔는데 앞에 복도가 쫙 있을 때 그 공포감이 내가 여기 실제 세계에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어떤 공간에 갇힌 거 아닌가? 그 이어져 오는 공포감 때문에 막 괜히 좀 막 두리번 하면서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룸을 200% 즐기고 싶다면 물론 아직까지 상영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낡은 영화관에서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저의 별점은 3점입니다. 네, 다음 작품은요. 나는 프랑케다라는 작품입니다. 일단 줄거리를 먼저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호러 작가 프란체스카가 이세카이로 가서 퇴물 작가를 물리치고 왕국 하나 딱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야 싶을 수도 있는데요. 정확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 애니메이션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은 이 시대에 굉장히 귀한 애니메이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특유의 그런 움직임 같은 것도 즐길 수 있고 이 애니메이션의 줄거리 말고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조금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어린이들을 어느 정도 겨냥하고 만든 느낌이 나는데 주제는 너무 무거운 걸 담으려다 보니까 이 내용을 완전히 담아내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좀 가볍게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어려워진 느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저도 이해를 하기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존재론적인 스토리를 막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보기보다는 그냥 이 프랑케다가 어떻게 호러 작가로서 적응을 해 나가는지 히어로물처럼 보는 게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연출 중에 하나는 프랑케다가 이세카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세카이 세계로 초대를 받고 그 이동수단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근데 그 배로 이세카이를 이동하는 연출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부분의 연출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졌었어요. 약간 실사도 나왔다가 미술로 된 부분도 나왔다가 다시 스톱모션으로 돌아오고 이런 연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보면서도 와 이렇게 감탄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자 뮤지컬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호였다. 굉장히 호였다. 근데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뮤지컬 연출이 나오면 갑자기 막 분위기 깨는 것 같고 몰입이 깨지는 것 같아서 싫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비추천. 하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이 하나 좀 있었는데요. 이 캐릭터들이 약간 남미 쪽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근데 남미 쪽 분들의 성향인지 아니면은 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제작자분들이 그냥 이렇게 성격을 설정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격분해서 말할 필요가 있나? 싶은 장면에서 막 되게 언성이 높여서 말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난 이거 말고 이렇게 하기를 원했어. 한 이 정도로 말해도 되는 장면에서 난 이거 말고 이 정도 하기를 원했어.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았어. 근데 그렇게 화가 났어? 조금 그 부분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이라서 과장한 건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조금 의문점이 들었다? 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별점은 3점입니다. 네, 다음 작품은요. 토이스토리 4입니다. 줄거리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보니의 집에서 찬밥 신세가 된 우디. 보니가 유치원에서 만든 포키라는 장난감이 보니에게 큰 힘이 되는 모습을 보고 포키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걸 막으며 살다가 캠핑 여행을 떠나면서 우연히 한 골동품점에서 보핍의 램프를 만나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포키를 놓치게 되는데 에서 일어나는 스토리입니다. 하나씩 풀어 얘기를 해보자면 보니가 누구냐? 1, 2, 3편에서 이 앤디와 장난감 친구들이라고 통칭할게요. 그 친구들의 주인은 앤디라는 남자아이였죠. 근데 이 앤디가 3에서 어른이 되면서 장난감을 다른 친구한테 물려줘요. 그 친구가 바로 보니라는 여자아이입니다. 그리고 시즌4에서 보니는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된 시점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보니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은 제시라는 여자 카우보이 장난감이거든요. 그래서 우디는 그
그 흔히 장난감 놀이라는 놀이에서 많이 배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창고에서 그냥 혼자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나 다음에는 놀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매번 장난감 놀이에 끼지 못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자신은 장난감이고 장난감으로서의 소명이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겠다. 좀 위기감을 느껴서 보니가 유치원에 처음 가는 날에 가방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따라갑니다.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자 다른 아이가 쓰레기통에 버린 포크 숟가락과 기타 문구류들을 모아서 보니 책상에 놔주고, 그렇게 보니가 만든 캐릭터가 포키예요. 포크 장난감에서 따서 포키입니다. 너무 귀엽죠?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아까 뭐라 했죠? 한 친구가 쓰레기통에서 버린 물건들을 주워다가 가지고 와서 만든 거라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자기를 장난감보다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요. 야, 이 쓰레기야 할 때 쓰레기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종족을 쓰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쓰레기고 내가 갈 곳은 쓰레기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 포키 장난감을 통해서 유치원 생활에 굉장히 잘 적응을 하고 있는 참이었어요. 그래서 우디 입장에서는 보니를 위해서는 포키 너가 필요해. 그래서 쓰레기통에 가야 돼 라고 막 달려갈 때마다 다시 잡아서 보니 옆에 놓고, 다시 보니 가방에다 놓고, 다시 보니 책상에다 놓고, 이렇게 아주 뒷바라지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다가 캠핑 여행을 갔다고 했잖아요. 그 캠핑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우디도 같이 뛰어내리게 돼요. 그래서 캠핑장에서 만나자 하고 포키랑 나고되게 되고, 그때 이제 포키랑 좀 유대감이 쌓여서 이제 포키도 진짜 자기는 장난감이라는 인식이 생겼죠. 근데 이제 우디가 캠핑장 그 근처로 왔을 때 골동품 가게 하나를 발견해요. 근데 그 골동품 가게의 창문에 보의 램프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누구냐? 보니가 아니라 보니의 동생의 장난감으로서 있다가 이제 버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가 저 골동품점에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무려 7년인가 9년인가 만에. 어떻게 안 들어가? 바로 들어갔죠. 근데 거기에서 개비개비라는 장난감을 만나요. 근데 그 장난감이 자기 유모차를 그 경호 장난감들이 막 끌어주면서 이렇게 골동품점에 누비다가 고리 같은 거 땡기고 놓으면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장난감이잖아요. 근데 개비개비도 똑같은 장난감인 거예요. 그래서 개비개비가 너도 이거 소리 상자가 있는 장난감이네? 나는 이게 망가졌거든. 그래서 너 거를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우디는 당연히 안 준다고 하죠. 왜? 나 보니 장난감이고 이거를 줄 순 없으니까. 왜냐면 내 거니까. 내 소리 상자니까.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 포키야 이제 우리 가자. 포키야 가자 하고 있는데 개비개비가 눈이 갑자기 돌아버려가지고 저 녀석 잡아 해서 막 옆에 있는 경호 장난감들이 걔네를 잡아요. 근데 그러다가 우디는 탈출을 성공하는데 포키는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디는 다른 곳을 떠도다가 볼을 만나고 볼을 설득해서 골동품점에 있는 포키를 구하고 이러면서 벌어지는 스토리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을 거라 믿겠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최근에 토이스토리 4를 본 이유가 사실 토이스토리 5를 보기 위해 사전 정보를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본 거거든요. 그래서 토이스토리 3를 본 시점과 4를 본 시점이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이게 추억 보정인지 아니면은 진짜 4가 좀 객관적으로도 그런 느낌이 드는 건지 아무래도 3를 봤던 때보다의 감동은 없더라고요. 재밌어요. 여전히 토이스토리라는 그런 캐릭터들과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매력이 있지만 1, 2, 3편의 감동? 잘 모르겠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장면은 그 보 캐릭터를 정말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된 건데 보 캐릭터가 정말 매력이 있더라고요. 뭔가 되게 포근하고 유한 성격일 것 같은데 그 캐릭터의 이미지가 막 되게 화끈한 성격이고 지팡이 같은 걸로 막 우디를 확 낚아채가지고 막 이렇게 끌고 막 이런 장면 같은 거 보면은 보가 되게 매력있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엔딩 장면이 저는 진짜 생각도 못했거든요. 아쉬운 느낌도 들고 시원섭섭한데 저 친구들은 항상 저런 기분을 느꼈겠구나.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되게 의외의 선택이었고 엔딩 자체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토이스토리 4 저의 별점은 3.5점입니다. 마지막 작품은요. 토이스토리 5입니다. 줄거리를 먼저 설명드리면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있는 보니에게로 온 릴리패드. 이제는 장난감의 시대는 끝났다?
그럼에도 보니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제시와 부부한간들, 그리고 기기 친구들. 이것도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보니가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알고 보니까 이제는 모든 애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스마트 패드 같은 걸 가지고 노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 부모님이 그 패드를 사줘요. 그 패드 이름이 릴리 패드. 그냥 스마트 패드, 아이패드 뭐 아니면 요즘 어린애들이 약간 식당 같은 데서 많이 보던 좀 어린이용 패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니가 그 릴리 패드에 아주 푹 빠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장난감 친구들이 완전 찬밥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고민이 많아져요. 특히 누가? 제시가. 왜냐면 제시는 보니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자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장난감 체계의 가장 윗단계인 보안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던 시점에서 우디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이런 패드라는 게 생겨가지고 우리 완전 다 끝났다. 우리 다 창고행 예약해놨다. 이런 식으로 신세한탄을 하니까 우디가 알겠어. 내가 부부한간이니까 도와주러 갈게. 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제시는 보니가 그 패드로 사귄 친구들과 홈파티 같은 걸 하러 가는 날에 몰래 가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를 도와줘야겠다 하고 불스아이라는 말 캐릭터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잠입을 해요. 그러면서 버즈에게 부부한간 자리를 임명하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홈파티의 친구들이 완전 장난감? 아, 요즘 누가 그런 거 갖고 놀아 하는 애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큰 상처를 받고 제시를 차에 던져버립니다. 어쩌고 저쩌고 우당탕탕 일이 벌어지고 제시랑 불스아이가 어떤 마구간 말을 키우고 있는 집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진짜 리얼 말, 이힝하는 그 말. 그 집에서 또 어찌저찌 탈출을 해야겠다 하다가 막 전자기기로 된 장난감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장난감과 공생관계가 되는 거죠. 이 장난감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미 낡은 장난감이고 서랍에 버려진 지 오래된 장난감이에요. 얘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마구간 주인 친구와 놀 수 있겠다라는 희망으로 제시는 보니와 이 친구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으로 힘을 합쳐서 각자의 친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시즌은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시대상을 많이 반영한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의 고민이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식당에 가면은 가족끼리 온 분들 중에서 실제로도 릴리패드랑 되게 흡사하게 생긴 패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게 있으면 육아가 되게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 친구들과의 그런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핸드폰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사실 저희는 핸드폰이라는 거 오래 써봤으니까 이것의 장단점이 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내가 말랑말랑한 어린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이 핸드폰을 쓰는 거에 대해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도 제어를 못하고 우리도 핸드폰에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힘든데 어린 아이들은 오죽할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시즌 5를 어떻게 찍을까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요즘 시대상을 잘 반영해서 괜찮게 이끌어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약간 요런 아날로그 이런 거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엔딩을 마냥 아날로그가 최고야, 전자기기 다 꺼져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낭만 있는 말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느낌도 아니고 너무 이상만 가득한 느낌이라서 납득이 안 됐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런 길로 가지 않고 굉장히 좋은 엔딩을 선택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시가 이제 앤디 이전에도 에밀리라고 하는 캐릭터에서 있다가 앤디를 거쳐서 보니에게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 키우는 친구의 집이 사실은 그 에밀리가 살던 집인 거예요. 그리고 에밀리와 제시가 자주 놀던 나무에 타이어가 걸린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갔을 때 발견한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제시가 일단 그 내용물도 굉장히 감동스러운데 우리한테 너희는 그저 잘한 것일 뿐이다
라는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저도 어렸을 때 인형이나 장난감이 굉장히 많았던 입장에서, 그리고 굉장히 좋아했던 입장에서 뭔가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지금 그 장난감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괜히 더 막 좀 뭐랄까요, 어딘가를 건드는 뭔가가 있긴 했었어요. 저의 별점은 3.5점입니다. 네, 이렇게 2026년 상반기 문화생활결산 영화 드라마 편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작품을 보지 않았나요? 저는 되게 열심히 봤다고 생각을 했고, 그 덕분에 굉장히 다채로웠던 상반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상반기 최고의 작품을 하나 뽑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최고의 작품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입니다. 저희 줄거리 설명과 감상평을 듣고 좀 궁금하다 싶으시면 진짜 망설이지 말고 한 번만 시청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하반기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눈바 안녕. 요잉